방심하면서 투자하시면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 쏠림이 굉장히 큰 낭패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크게 내려와서 3.8까지 내려왔을 때 국채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튀면서 그렇죠. 또 어려워지거든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시점을 잘 나누는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자산을 좀 넓게 펼쳐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의 시나리오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시나리오들, 성장이 둔화되면서 미국의 금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금 가격을 갖다가 일정 수준은 자극할 수 있다. 대체 자산들도 일부 정도는 포트에 담아놓자.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금리도 이제 미국이 이제 올해 어쨌든 낮추기 시작할 거고 네네.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뒤따라가듯이 살짝 뭐 조금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재테크 채널이고도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부동산을 떠나서 뭐 다 지금 금리랑 뭐 연동이 안 되는 것들이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우선 채권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이라는 건 결국엔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이 나죠. 네.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기대가 강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채권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지 않습니까? 상식이니까. 네. 그럼 모두가 달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채권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그럼 채권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제가 설날에 차가 하도 막혀가지고 계속 내비가 다른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국도로 나가라고. 예, 네. 그런 길들을 막 알려주더라고요. 네. 갈 때마다 안 막히던 곳이 막히던데요, 계속. 왜 그러냐면 네. 저만 그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모두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막히던 쪽으로 계속 쏠리잖아요. 그럼 거기가 새롭게 막히는 겁니다. 네. 무언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쏠림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가격의 선반영이 되면서 그걸 따라갔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가 내려오더라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미국의 국채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헤지 펀드들이 보통 하는 플레이는 뭐냐면 채권을 사요. 10,000원짜리 채권을 사잖아요. 그 10,000원짜리 채권을 담보로 9,000원을 대출받아요. 그걸로 채권을 또 사요. 어차피 채권이야 뭐 그렇죠. 안정적인 자산이니까. 그 9,000원짜리 채권을 담보로 8,000원 대출을 빼요. 근데 8,000원만큼 채권을 사요. 레버리지를 계속 쓰네요. 그렇죠. 그럼 8,000원짜리 채권을 담보로 7,000원. 그럼 10배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1,000원까지 내려가지고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지 않습니까? 10,000원을 투자한 게 아니라 55,000원이 밀려 들어가요. 그럼 채권 시장으로 금리 내린대 하는 순간 헤지 펀드가 손오공이 머리털 뽑는 것처럼 갑자기 55마리가 돼서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겁니다. 채권 시장으로 돈이 물밀듯 들어가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뛰면서 채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면 국채 금리가 작년도 10월인가요? 5%까지 올랐던 게 딱 한 달 만에 3.7까지 내리꽂히잖아요. 와, 깜짝 놀라죠. 금리가 많이 내렸다 안 내렸다가 아니라 한때 우리 정기예금 금리가 0.9도 안 됐었어요.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저점이 0.6이었는데 1.2%가 순식간에 떨어졌으니 뭐 그렇죠. 예, 엄청난 빠른 속도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잠깐 보시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대출을 많이 껴서 레버리지를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샀지 않습니까? 금리는 안 할 거래. 금리나 늦어질 거래. 이러면 어떨까요? 버틸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가 많으면 못 버티거든요. 빚을 내서 샀던 걸 빠르게 팔아야죠. 빠르게 팔면서 빚을 갚아놔야지 충격이 덜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이걸 되돌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반대로 이제 금리가 튀고 그렇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래서 보면 4.3까지 탁 튀어 올라오잖아요. 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되게 높아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요. 금리가 이렇게 한순간으로 일렬로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내려가죠. 그럼 이 파도를 잘 타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요 바닥에 이렇게 내려오는 요 바닥에서 잘못했을 때 또 뛰어 올라가면 금리가 확 뛰잖아요. 그러면 누가 금리 내린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채권에 투자한 게 손실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도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엄청난 돈이 밀물처럼 들어가고 아니라네 한다는데 아니라네 하면서 썰물과 민물이 반복이 되면은 이거는 금리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들이 장기채를 함부로 사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굉장한 멀미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실 때 장기채를 가져가신다면은 분할 매수 전략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너무 변동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감한 투자보다는요. 결국에 시점 분산을 좀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단기채와 장기채를 좀 같이 나눠서 투자하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채권 투자라는 거는 지금 그래도
괜찮은 그 시작 시기라고는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이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스한 시기는 이미 작년에 11월이었겠죠. 근데 사실은 그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렁출렁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은 어쩔 때 또 금리가 또 탁 튀어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3.7일 때보다 4.3이 더 나이스한 기회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다라는 표현들보다도 이런 금리들이 올라오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높으면 리스크도 높아지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놓치지 않도록 접근하시는 것들, 분할 매수로 그게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달러 이런 것들도 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일단 달러라는 걸 먼저 바라보죠. 달러라는 거는 미국의 성장이 강하고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세져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성장이 강하면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줄 거지 않습니까? 그 성장의 과실로. 그러면은 미국의 주식을 사는 게 좋죠. 미국의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서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미국의 채권을 샀을 때 이자를 많이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사기 위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 성장이 세고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달러가 탄탄합니다. 이 달러가 세면 이 달러의 반대편이, 이 종이화폐의 반대편에 실물화폐인 금이 있거든요. 달러가 세면 금이 눌려요. 미국의 성장이 강하고 미국의 금리가 높다. 그럼 달러가 세지면서 금이 눌린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금이 올라오려면 미국의 성장이 꺾이고 금리가 내려가야죠.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금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미국 성장 꺾여라. 미국이 좀 망해라. 망하는 것까지는 그렇고 네. 미국 성장 꺾여라. 두 번째는 그 성장이 꺾이면서 금리를 인하해주면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제일 많이 뛸 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기가 올까? 혹시 미국 성장이 작년까지 되게 좋았지만 올해 아직은 좋아도 좀 둔화된다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네. 많이는 안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네. 그럼 성장이 약해질 거고 금리가 약해질 거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그 반대편에 금이 뛸 수가 있겠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금을 조금은 담아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금이 또 달러랑 또 뭐 같이 가기도 하고 막 무조건 반대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을 투자할 때는 달러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금 가격이 뛰는데 달러도 뛰어요. 근데 원화가 약해요. 그러면 원화가 제일 약하면 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 금도 뛰고 달러도 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금보다는 달러가 많이 올라요. 그러면 순위가 그 달러, 금, 원화잖아요. 원화 입장에서 보니까 달러도 세고 금도 세요. 그러면 둘이 반대라면서 세게 나가네? 왜냐하면 그건 원화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을 어떤 통화로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달러 약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엇 대비 달러 약세? 이게 중요합니다. 달러 약세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원화가 더 약하면 그럼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간 달러가 강했잖아요. 멕시코 페소화가요. 달러보다 훨씬 셌습니다. 달러보다 한 10% 올랐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IRA 같은 걸 하면서 미국 주변에다가 투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외자가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멕시코 통화에는 훈풍을 불어준 거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원화보단 달러가 세고 달러보단 멕시코 통화가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무언가로 잡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혼란을 겪은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그래도 어쨌든 뭐 미국에서 금리를 좀 뭐 낮추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성장한다면 환율이 좀 낮아지는 거에 약간 좀 베팅을 하는 게 조금은 좀 성공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고 한다면 네. 환율이 조금은 좀 내려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다. 네. 그리고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된다 이러면 환율이 조금은 좀 내려올 것 같아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약간 옛날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중 수출도 많고 대미 수출도 많았거든요. 대중 수출이 더 많았어요. 네.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더라도 중국 수출을 하게 되면은 달러를 벌면서 우리 성장이 탄탄해요. 네. 그럼 미국의 성장이 둔화돼도 우리 성장이 탄탄하면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약해져요. 원화 대비로. 그래서 한때 900원도 내려간 적이 있어요. 2007년도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 수출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간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네. 여기서 미국 수출이 많은데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도 안 좋아지니까. 그럼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 우리의 성장도 약화가 될 수가 있죠.
네. 물론 미국의 성장이 좀 더 많이 약화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생각보다 달러를 원으로 평가할 때 달러가 약해지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원화가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 드리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미국의 성장이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둔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지금보다는 좀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뚜렷한 원화 강세 이런 걸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뭐 좀 수출 잘 되고 그러면 뭐 반도체 이런 그렇죠. 것들 그동안 안 좋았던 게 좀 네. 좋아지면 그래도 약간은 조금 그 갭이 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수출이 개선된다는 걸 봤을 때 환율이 조금은 내려올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크진 않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건 이제 1,200원 밑으로 언제 가지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더라도 속도가 좀 느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걱정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이렇게 경기가 뭐 어떻게 알 수 없지만 네. 갑자기 뭐 진짜 미국에서도 뭐 위기가 온다든지 우리도 뭐 위기가 와가지고 금리를 막 급락시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또 걱정하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뭐 침체가 아니라 뭐 정말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뭐 가능성이 있을 만한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지금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네. 갑자기 좀 분쟁이 좀 심해져서 네. 유가가 갑자기 탁 튀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것 같다 하면은 결국엔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던 시장이 되려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와 하면서 이건 좌절이죠. 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높진 않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을 전제했었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서번지의 실수도 있지만 비에노의 실수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갖다 균형을 잡아주려면 지금 금리 인상을 조금씩 얘기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 카드를 선택하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중동 쪽에서의 어떤 뭐 대규모 분쟁 같은 거.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쪽에 좀 관심 가져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양적 긴축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서 양적 긴축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유동성이요 순식간에 한번 쫙 부족해지면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지금 대부분의 투자가 단기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장기로 막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자금을 빌린 걸로 계속 사줘야 되는데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계속 사주는 쪽이 안 들어가면 이쪽에 있는 장기 자산도 무너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이 장기 금융 시장까지 같이 늘어나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을 뒤흔드는 그런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다만 그 가능성은 사실은 2019년에 레포 사태라는 게 한번 있어서 그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연준이. 그리고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스탠딩 레포라는 것도 있고 피마 레포라는 것도 있고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당 부분을 좀 대비해 놓은 게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폭으로 인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조금 인하하는 게 좋아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블라드가 그 말을 한 이유는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다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데 어떡하지? 혹시나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뭐 그동안에 어떤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지나고 이제 좀 이렇게 쭉 이제 횡보하면서 좀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뭐 양의 차이는 있더라도 좀 내려가는 구간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을 좀 갖고 좀 이렇게 올 한 해를 좀 보내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올 한 해 또 투자하셔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어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려오더라도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 내려오더라도 변동성이 크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금리가 내리니까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돼. 이 순간순간의 타이밍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면서 투자하시면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그 쏠림이 굉장히 큰 낭패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크게 내려와서 3.8까지 내려왔을 때 국채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튀면서 또 어려워지거든요. 금리 인하하니까 편안하다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결국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더라도 그 방향성을 희석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시점을 잘 나누는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자산을 좀 넓게 펼쳐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시나리오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시나리오들 성장이 둔화되면서 미국의 금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금 가격을 갖다가 일정 수준은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었던 대체 자산들도 일부 정도는 포트에 담아놓자 이런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한번 두루두루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예상하는 거는 사실 투자에서는 좀 안 좋은 경우로 그렇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나도 아는 거라면 그렇게 안 흘러갈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인 사고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2024년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경제 전망까지 그리고 이제 그 대체 자산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팀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